오늘은 이집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 스핑크스, 투탕카멘의 황금가면 이런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그 대단한 이집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맨 위쪽에 있죠. 가끔 아프리카는 가봤지만 이집트는 못 가봤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서울에는 가봤는데 한국에는 안 가봤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문명이 생겨난 곳에는 반드시 강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에도 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긴 무려 6,700km짜리 나일강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남쪽이 고지대라서 이쪽에서 위로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상류이고 위쪽이 하류인데요. 이렇게 물이 흘러서 지중해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는 나일강 주변으로는 다 사막입니다. 강 주변만 제외하고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나일강 주변에서 조그맣게 농사 짓고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살 정도는 되는데, 거대한 문명이 일어나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나일강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1년에 꼭 한 번씩 이 상류로부터 크게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홍수만 나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나면서 상류 쪽에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검은 흙을 다 쓸어오는 겁니다. 강이 범람하면 집이고 밭이고 다 날아가니까 화딱지는 나는데, 대신에 정신 차리고 보면 땅이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씨만 뿌리면 풍년이 날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살만하죠? 매년 홍수가 나는 달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미리 예측해서 좀 피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달력이 발달했죠. 기껏 네 땅 내 땅 금고놓고 구분했던 거 홍수가 나서 엉망이 되면 다시 구획을 잘 정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 수학과 기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농사가 잘 되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댐도 쌓아서 수량 조절도 합니다. 수확량은 더욱 늘게 되고, 상승 효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생겨납니다. 문명이 태동한 겁니다. 이게 기원전 6,000년 이후로 일어난 일인데, 도시가 성장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지킬 게 많아지죠. 뭉쳐 살면서 함께 지키자 하면서 기원전 4,000년쯤에는 국가가 생깁니다. 특히 지중해와 만나는 나일강 하류 삼각주 일대는 농사도 잘 되고 교역이 활발한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하이집트, 상대적으로 농토가 부족했던 나일강 상류 쪽은 상이집트,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후로 약 100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적대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위아래를 다 차지하고 싶었겠죠. 기원전 3100년쯤에 그걸 맨 처음에 달성한 왕이 바로 상이집트의 나르메르 왕입니다. 상하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태종 무열왕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고대 역사에서 이게 워낙 대단한 사건이다 보니 기념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도 전해 내려옵니다. 바로 나르메르의 팔레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 국보 1호에 해당하는 보물입니다. 이미 이때쯤에는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상형 문자가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형 문자를 새겨 넣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르메르의 통일로 이집트 민족이 하나의 국가와 문명으로 통합되면서 강력한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후로 이집트에는 수많은 왕조가 들어섭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학자들이 그냥 숫자를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1왕조부터 30왕조까지 있습니다. 이 30왕조는 다시 초기 왕조 시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후기 왕조 시대로 나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중간기가 몇 번 있었고요. 나르메르가 통일했던 초기 왕국 시대에 이어 등장한 3왕조부터가 고왕국 시대의 시작인데요. 각 시대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파라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먼저 고왕국 시대에는 3왕조의 조세르 왕이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이 조세르 왕이 바로 최초로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피라미드는 아니고 이렇게 계단형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 천재적인 건축가이자 재상이었던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조세르 왕보다는 사실 이 이모텝이 더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면 영화 미라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역사 고증 따위는 개나 줘버린 이 영화에서는 악마처럼 묘사가 되었는데, 실제 역사에서 이모텝은 아주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건축, 철학, 수학, 천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능을 발휘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대 이집트 버전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묘를 조성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이모텝이 조세르의 명을 받아 처음에는 마스타바라고 해서 밋밋하게 무덤을 지었어요. 문제는 무덤을 다 지었는데 왕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이모텝은 여기에서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계단형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간 겁니다. 결국 이런 피라미드가 나오게 된 거죠. 거의 5,000년 전 건물인데 아직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5,000년은커녕 5년 된 건물도 부실공사하면 휘청거리는데, 이건 정말 경악할 수준인 거죠. 이집트인들의 건축 기술은 이모텝 이후로 급발전하더니 결국 그 정점에서 나타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이때가 고왕국 시대 4왕조, 기원전 2500년쯤인데요. 이 대피라미드는 그 규모나 투입된 인력이나
기간, 건축수를 봤을 때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엄청난 피라미드를 완성했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원시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는 메머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메머드가 아직 돌아다니던 시대에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하면 느낌 팍 오죠? 더 대단한 것은 높이가 146m에 육박하는 대피라미드를 아직 기중기나 바퀴도 몰랐던 시대에 어떻게 건설했는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이래서 외계인이 건설했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편 고왕국 시대에는 시신을 미라화해서 매장하는 관습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미라까지 만들었던 이유는 이렇게 해야 저승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으면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이때 심판받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저승사자 옆에서 심장을 저울에 매달아 무게를 재는데 반대쪽 추에 올려져 있는 깃털보다 이게 가벼워야 했습니다. 딱 봐도 쉽지 않아 보이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때 패스하면 영생을 하게 되는데 영생하려면 몸이 온전히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라화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내세로 삶이 이어진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갈수록 파라오 관에 들어가는 부장품이 아주 화려해집니다. 고왕국 말기에는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의 혼란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100년경 몬토텝 2세라는 왕이 나타나서 상하 이집트를 재통일합니다. 중왕국 시대는 고왕국 시대처럼 찬란한 유적은 없지만 피라미드는 계속 건설되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현저히 작아졌고 기술도 퇴보합니다. 이때는 신전을 짓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벨리스크라든지 탐문 같은 건축 양식이 나타납니다. 중왕국 시대는 기원전 1650년경 외침을 받아서 끝나게 되는데 바로 윗동네 소아시아에 살던 셈족 계열 힉소스인들이 침략합니다. 이들은 말이 끄는 전차 같은 한 발 앞선 신무기로 무장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처음 보는 이집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힉소스인들은 하이집트 대부분을 차지했고 토착 왕조는 상이집트로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570년경 18왕자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상하 이집트를 통일합니다. 대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1000년쯤 지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대피라미드는 엄청나게 오래된 고대 유물이지만 이 신왕국 시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대피라미드는 조상들이 까마득한 1000년 전에 지은 오래된 유물인 거죠. 이때쯤에는 더 이상 피라미드는 짓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데다가 건축 기술도 잃어버렸고요. 대신 땅 밑으로 파들어갑니다. 그런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이 왕들의 계곡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주 왕릉단지 같은 곳입니다. 어쨌든 이때가 신왕국 시대의 시작인데 이때부터 왕들은 파라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국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신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파라오들이 팽창주의 정책을 편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하셉스트 여왕이 신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파라오 중 한 명인데요. 기원전 1400년 중반 하셉스트 여왕은 사위이자 아들의 섭정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가 정식으로 파라오 자리에 오른 뒤 22년을 통치했는데 치세 동안 외국과 교역을 통해 이집트의 국부를 쌓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도 수많은 오벨리스크와 건축물을 남겼는데 요즘 건물이라고 해도 믿겨질 만큼 혁신적인 디자인의 장제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셉수트에 이어 파라오가 된 투트모스 3세 때는 이집트가 가장 영토를 넓힌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으로는 누비아, 아프리카를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으로는 지금의 시리아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파라오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특이한 파라오라고 할 만한 아크나톤입니다. 이분은 이집트 역사뿐 아니라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유일신 숭배를 시작한 왕일 겁니다. 당시 왕권을 위협하던 이 사제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다신교를 집어치우고 하루아침에 유일신 태양신 라를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수도도 원래 상이집트에 있던 테베에서 중부에 있는 알 아마르나로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3000년 전에 이미 인류 최초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아주 혁명적인 사회 변혁 캠페인이었는데 이렇게 요동치는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르나 미술이라는 독특한 예술사조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크나톤 자신의 석상도 이렇게 여잔지 남잔지 구분할 수 없는 요상한 모양을 하고 있죠. 아크나톤이 죽자 모든 게 도라미 타불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실패로 끝난 거죠. 수도도 원래 상이집트 테베로 옮겨가고 종교도 다신교로 돌아옵니다. 아크나톤에 대한 기록도 훼손하고 아예 없던 일 취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제들의 권력이 원상복구되던 이 시점에 제위에 오른 힘없는 파라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투탕카멘입니다. 이 소년왕 투탕카멘은 사실 이집트 역사로 봤을 때는 뭐 그닥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도굴이 되지 않은 채 20세기 초에 하워드 카터
헥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 파라오가 됩니다. 3000년 동안 존버하다가 갑자기 블루칩이 된 거예요. 신왕국의 최전성기는 그 유명한 19왕조 람세스 2세 때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정복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쌍벽을 이루던 슈퍼파워 히타이트하고 10년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승부가 안 났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게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 카데시 조약입니다. 자, 이게 히타이트 쪽에서 쐐기 문자로 남긴 카데시 조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평화 조약 내용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결국은 싸움에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반대로 이집트 쪽 기록을 보면 람세스 2세가 자기가 굉장히 치적으로 자랑할 만큼 이렇게 승리를 했다고 적어놨어요. 서로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학자들은 이집트가 사실 조금 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람세스 2세는 무슨 과대 망상증 환자가 아니었나 싶었을 정도로 자신을 위한 석상이나 신전을 많이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집트 어딜 가나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보이는 게 이분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인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아부신벨 신전이 있죠. 람세스 2세는 파라오도 오래 먹었습니다. 무려 66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아내도 정실만 5, 6명, 아들만 해도 50명에서 학자에 따라 400명까지 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이 람세스의 목숨줄은 90이 넘어서야 끝납니다. 다음 왕위를 기다리던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기도 했어요. 기다리다 화병나서 죽었을 것 같죠? 최전성기를 누린 제국들이 의례 그렇듯이 이집트는 이때부터 서서히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서서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년이 아니에요. 총 30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이제 19왕조니까 아직도 망하려면 한 1000년은 더 남은 겁니다. 기원전 1100년 람세스 3세 때는 이때가 이제 막 청동기가 끝날 때쯤이었는데 정체가 불분명한 이 바다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제국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서 겨우 버텨내기도 했는데, 한번 내리막길 탄 이 이집트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쇠약해지니까 외국인들까지 와서 파라오를 해먹으면서 설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게 마지막 중간기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들어서는 더 위쪽에 있던 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제26왕조 푸삼시크 1세가 아시리아를 물리치면서 다시 권력을 찾는데요. 이때부터가 후기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6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근동의 패권을 거머쥐면서 이집트까지 서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30왕조 때인데 넥타나보를 끝으로 마침내 이 기나긴 순수 이집트 혈통의 왕조는 완전히 맥이 끊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잠깐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죠. 기원전 332년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패대기 치고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 알렉산더를 해방군으로 환영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마저 얼마 못 가서 급사하죠.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붕괴되고 부하 중 하나였던 프톨레미우스가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왕조는 자기들 스스로가 파라오가 돼서 300년간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죠. 유명한 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하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등대도 세워지고 수십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이때 세워집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300년간 전성기를 잘 누리다가 집안 내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점점 망국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5, 60년 이 정도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수십 년 전이죠. 동생과의 왕권 다툼에서 밀려난 이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의 손을 빌립니다. 그때 손을 잡은 게 그 유명한 카이사르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두 아들까지 낳은 카이사르는 황제 자리까지 탐하다가 암살을 당하죠.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나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자리를 잡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또 눈이 맞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은 미인이었나 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힘을 빌어서 이집트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연합군이 로마군에 패함으로써 클레오파트라의 꿈은 허망하게 깨지고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게 되죠. 이로써 프톨레미 왕조도 문을 닫습니다. 이게 기원전 30년의 일입니다. 이후로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요. 로마의 식량 기지 같은 역할로서 제국의 일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이집트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